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버 돈하우스의 브린입니다. 고인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브린이 혹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신 적 있어요? 네, 있죠. 당연히 있죠. 그때 월급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때 한 300 정도 됐던 월? 것 같아요. 네. 뭐 많이 받았네요. 그리고 월급이 혹시 오른 적 있어요? 네, 있죠. 아, 월급 오른 적도 있어요? 네. 이야, 그때 뭐 협상을 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올려준다고 해서 올랐어요? 둘 다 하죠. 아, 협상도 했는데 그 협상이 잘 돼서 또 오른 거예요. 이야, 대단하시네요. 아마 그 많은 분들도 그 월급을 그 연봉 협상이라고 하죠. 연봉 협상을 통해 가지고 연봉을 올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연차가 돼서 자연스럽게 정해진 만큼 올리신 분도 계실 거고, 또는 특별하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거나 또는 지인이나 학연, 지연, 뭐 연주를 통해 가지고 또 월급이 인상되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근데 오늘은 월급이 내가 올랐는데도 이게 뭔가 분명히 예전보다 많이 벌어요. 조금의 차이긴 하지만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더 생활하기는 금전적으로 힘들다 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느낄까? 라는 데서 한번 시작해 보고자 하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때 월급 받고 일할 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월급은 올랐는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내 생활은 예전보다 더 못한 것 같다. 더 힘든 것 같아. 이런 느낌. 제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조금 내용이 달라서 네네네. 한두 달 일하고 바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다른 내용이라. 아, 그런 경험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오른 만큼 내 씀씀이도 커지시는 분들 계세요. 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접니다. 많이 버는 만큼 씀씀이가 커지더라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더 많이 벌게 되고, 또 월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난 더 힘들어져요. 쓸 때가 더 많아졌거든요. 그리고 그 금액도 커지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조절하시면 돼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 내가 예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내 씀씀이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월급은 올랐는데 경제적으로 더 힘들어지신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우리 월급 같은 경우에는 명목 월급이 있고요, 또는 실질 월급이 급여가 있습니다. 명목 급여 또는 실질 급여.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명목 급여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숫자, 월급을 숫자로만 표기한 겁니다. 그 월급에는 실질적인 어떤 가치가 있고 뭘 기준으로 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숫자. 아까 분위기가 말했듯이 내 월급은 월 300만 원이고 내년부터는 내가 월 320만 원을 받겠다. 이게 명목임금입니다. 실질적으로 명목임금상으로는 20만 원이 오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명목임금을 자신의 임금이라고 보정하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 월급이 올랐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실질 임금은 뭐냐면요, 그 해에 인플레이션과 대비해서 내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 몇 퍼센트 올랐는지에 따라가지고 실질적으로 내가 월급이 올랐다 또는 실질적으로는 내렸다 라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실질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간단하게 그 계산을 한다면 급여가 월 300만 원인데, 근데 주로 임금은 연봉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내 연봉이 3천만 원이신 분이 다음 연봉에는 계산하기 쉽게 30만 원 올랐어요. 그래서 내년 연봉에는 3,0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몇 퍼센트 오른 거죠? 1% 오른 거죠. 네, 1% 오른 거죠. 근데 그 해에 인플레이션이 5%였어요. 그러면 내 실질 임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마이너스 4%인가요? 그렇죠. 금액으로 숫자로 변환하면 120만 원이 깎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 임금은 2,880만 원으로 깎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실질 임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여를 받으시거나 또는 돈을 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도 해야 되지만, 사실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내시는 세금까지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기 때문에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지십니다. 근데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 이제 셀러리맨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은 어차피 회사에서 해주는 거라서 자기가 받으시는 임금에서 인플레이션만 따로 계산하셔서 실질 임금이, 내 임금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시는지 계산해 보신 후에, 그리고 연봉 협상을 하시거나 또는 그 연봉 협상 후에 내 임금이 올랐다고, 우선은 명목 임금상으로는 올랐다고 하시더라도 인플레이션율을 대비하셔서 내 실질적인 내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지만, 내가 지금 왜 급여는 올랐는데 살기가 더 힘들고 팍팍해졌는지 궁금증에서 끝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명확한 이유나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만 가지고 그리고 이유만 안다면 사실상 더 답답해지고 삶은 더 팍팍해지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은 왜 발생되고, 또 그리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누구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에 대해서 우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뭔지는 아시죠? 네. 이게 왜 생기는 거죠? 돈을 찍어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돈이 어떻게 많아질까요? 나라에서 계속 찍어내니까. 그렇죠. 맞아. 예전 같았으면 화폐로 찍어내겠죠. 근데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엄청나게 찍어냅니다. 채권, 화폐,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은 L2, L3, L1이라고 하는 유동성 자금 흐름을 보면 나라에서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그럼 그 채권을 담보로 해서 그 채권을 산 금융회사들이, 그러니까 한국은행을 비롯한 많은 금융사들이 그거를 발행으로 근본 단위로 해갖고 또 대출을 숫자로만 해줍니다. 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만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라에서 채권을 샀어요. 그 채권이 만약에 1억짜리예요. 그럼 1억짜리면 그 1억을 기본으로 해서 나 채권 1억 갖고 있으니까 이 1억을 기본으로 해서 10억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의 원금만 가지고 있으면 100%까지 나머지 92%를 대출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숫자로만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뻥튀기가 어마어마하겠죠. 지금 현재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점점 높아지는 이 인플레이션율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숫자로 디지털 화폐가 돼서 그 디지털 화폐가 만들어내는 대출입니다. 바로. 대출은 복사하고 붙여놓고 이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현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현금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굴까요? 국민 아닐까요? 너무 근본적인 정답을 맞춰버리시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손해를 봅니다. 국민들이 손해를 보면 누가 이익 보는 걸까요? 국가가 이익을 보지 않아요. 뭐 무슨 끝났네요. 그만하면 되겠네. 네, 정답입니다. 네, 바로. 지금까지 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냐면요. 나라에서 돈을 찍어내고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현금을 많이 늘립니다. 근데 늘릴 때 정부에서 항상 하는 말이 있죠. 뭐라고 합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민들이 잘 살게,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나라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해서 가속화됩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되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받냐? 정부가 가장 큰 이득을 받고 그 다음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바로 돈을 빌린 채무자들입니다. 내가 10년 전에 1억을 빌렸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채무가 어떻게 됐을까요? 10년 후에 내가 1억을 갚잖아요. 그러면 그 1억, 10년 전 1억과 10년 후 1억은 같은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죠. 없죠. 네. 10년 전에 내가 1억을 빌려서 강남에 1억짜리 집을 샀어요. 10년 후에 강남에 1억짜리 집은 10억이 되어 있는데 그 집을 팔아서 1억을 갚아요. 나한테는 9억을 남겼어요. 이 사람은 투자를 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부동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혜를 받은 겁니다.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린 돈으로. 이거를 레버리지 효과라고도 하고 많은 다양한 표현으로 각 분야에서 그 자기네들 분야에 맞게끔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만들어낸 수혜자와 피해자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사실상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인플레이션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금융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빚을 녹인다는 말이 있어요. 큰 얼음 덩어리가 빚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인플레이션은 태양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태양은 그 큰 얼음 덩어리를 조금씩 녹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실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건 국가지만 작은 이득은 채무자가, 거기에 대해서 작은 손해는 채권자가 받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받는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이 계속돼서 가속화돼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가 이득을 보고 왜 결국은 국민이 손해를 보냐면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그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에 사실 국한된 겁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더 돈을 많이 찍어낸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다른 나라들보다 우리나라가 더 높아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면 환율에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돈의 가치는 사라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처음에 아까 분이랑 저랑 얘기했던 화폐라는 것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그 가치를 그냥 숫자로 표시해 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무너지는 게 바로 화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신뢰 척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우상향해서 화폐의 가치가 계속해서 하향하게 만들고 다른 화폐와 그 격차를 점점 더 벌이면서 그만큼 신뢰는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나라 화폐의 가치, 즉 신뢰가 0이 되는 순간 그 나라는 망하고 그 국민은 우리 예전 6.25 전쟁이 끝난 그 직후의 황폐한 모습이 되어버리고 그 좋은 예가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얼마 전이었죠. 베네수엘라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많은 국가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전에는 독일도 그랬었죠. 독일도 마르크가 자료 화면이 있는데 수레에 그 마르크 중에 가장 큰 단위, 우리나라로 치면 5만원권 화폐가 큰
큰 수레 있죠. 그 큰 수레 한 그 담아 가가지고 그 한 수레로 빵을 하나 살 수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계속 얼만큼 돼야지 그렇게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신뢰라는 건 한순간에 0이 돼버립니다. 우리 숫자 덧셈 뺄셈 하듯이 신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계속 숫자 계산하듯이 돼가지고 0이 됐을 때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신뢰는 어느 적정 수위 이하로 떨어지는 순간 그 사이에 충분한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넌 믿을 수 없어 라고 판단되어지는 순간 확 0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되는 인플레이션과 무분별하게 돈을 만들어내서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가 신뢰가 무너질 정도로 낮아져 버리면 인플레이션은 독일이라든지 베네수엘라처럼 돈을 아무리 싸들고 가도 빵 하나 사기 힘들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대혼란이 오겠죠. 그거를 막고자 다른 대안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전문가들이 비트코인만 인정해주지 알트코인은 인정 안 해주는 이유가, 알트코인은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나 업체 또는 회사가 그 코인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정부처럼. 하지만 비트코인은 채굴이란 걸 해야 됩니다.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채굴할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으며 또 매년 감소기가 있습니다.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일정량 누군가의 조작 없이 정해져 있고 안전성이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크게 발생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잖아요. 비트코인이라는 그 화폐의 가치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잖아요. 우리 일반 사용하고 있는 화폐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죠. 사토 머시기인가? 그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이유와 목적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비전에 사람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90% 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거에 투자를 하죠. 돈을 벌려고. 하지만 실제 비트코인을 투자해야 되는 이유이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단편적으로 주식처럼 비트코인으로 어떻게 돈을 벌어보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돈을 주고 삽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 그 만원짜리, 천원짜리에 내 돈 10만원, 20만원을 막 투자하는 것과 사실상 다르지 않습니다. 알트코인들은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나 회사가 도덕성을 가지고 비트코인처럼 일정량을 딱딱딱 만들고 또 감소시키고 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정부가 만드는 현금보다 더 많은 양을 순식간에 찍어낼 수도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놀아나게 됩니다. 정말 비트코인만이 현재로서는 정부처럼 하지 않고 그 화폐 가치를 유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비전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실상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큰 부자들이 결국 그 숫자, 많은 디지털 숫자들이 땅으로도 가고 지역 또는 단체, 사람한테, 내 영역에 마지막에는 투자하듯이 숫자에 속지 마시고 그 본질과 그리고 계산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하셔야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이 허탈감, 무력감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초적으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이 뭔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어떤 위기에서도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 내 인생 자체가 허탈하거나 허무하거나 부질없는 것이 안 되고 죽는 그 순간에도 잘 살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행복한 삶이었다고 생각하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자 이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두너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는 더욱더 유익한 영상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